네, 다시 네. 돌아왔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비춰주시네요. 바로 모셔야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영훈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귀한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아닙니다. 어떻게 섭외를 받으셨어요? 연결해서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나요? 네, 저기 우리 그 작가님 통해 가지고 일단 제안을 좀 받았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나와도 될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아,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제 작가님한테 그 스페셜 오더를 좀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가님이 실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더를 좀 받았는데 잘해드리라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최대한 시장에 관한 뷰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건 과대평가된 것 같고요. 과장하신 거고요. 아. 그거는. 네. 근데 우리 그 다른 요일에 출연하신 우리 이화진 과장님 과장님. 같은 네, 지점에 같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송 대표님이 바로 여쭤보실까요? 네. 궁금한 거? 일단은 그 지금 시장이 굉장히 국내 시장이 힘들잖아요. 네. 힘들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좀 포트폴리오? 잠깐 들었습니다. 뭐 사야 돈 버냐? 그렇죠. 네, 뭐 사야 포트폴리오와 돈 버나요? 구성과 관리 이런 거에 대해 준비를 해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증권회사 입사해가지고 직장생활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돼버리는데 네, IMF 때도 한번 크게 박살이 났었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그렇게 터지다 보니까 이게 증권회사 직원이 잘하는 게 종목을 잘 골라가지고 큰 수익을 내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네네. 그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워렌 버핏이랑 똑같은 철학이네요. 좀 지지 않는 다릅니다. 투자.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요? 워런 버핏 이제 얘기는 이따가 뒤에서도 좀 할 얘기인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분처럼 특정 종목을 처음에 잘 골라가지고 뭐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근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포트 구성을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때는 이제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는 거꾸로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때마침 최근에 좀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손실 구간에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엄청 많죠. 제 과거 경험담이기도 한 부분을 네. 갖다가 좀 첨가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뭐 포트폴리오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되면 대박을 내 가지고 이걸 복구를 할 것이냐 네. 또는 뭐 복구한 다음에 큰 수익을 낼 것이냐에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더 투기화되는 경향이 많고요. 귀가 얇아집니다 보통. 네. 이제 손실이 났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게 되고 네. 또 그런 소문에 또 이제 많이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자꾸 손실이 더 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하다가 이제 깡통도 나거나 아니면 손실을 더 크게 내 가지고 복구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대박을 내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대박 나는 생각을 버려라. 대박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내가 대박을 내야지 하고 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늘 제가 몰빵에 대해서 주의를 줍니다. 한 종목에 점잖으신 분이 몰빵이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저희 그 업계 용어다 보니까 업계 용어죠. 예, 이제 전문 용어니까. 그 손님들 앞에서는 사실 막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제 예. 그 몰빵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한 종목에 집중을 해가지고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는요. 어떤 크라이시스가 생기고 나서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가능해요. 네. 그게 이제 그 크라이시스가
과거에 우리 IMF 터졌을 때는 IMF 구제금융 받고 더 빠졌다가 네. 이제 실제로 뭐 수출이 환율 때문에 수출 잘 되면서 이제 살아나니까 네. 증시가 돌아섰던 거. 음.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그 미국 연준에서 돈을 풀어버리면서 이제 풀어냈잖아요. 어떤 해결의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네. 거거든요. 최근에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아. 계속해서 그 뭐 인류가 망할 이제 다 멸종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위기 의식까지 공포가 느꼈었는데 있었죠. 그래서 3월 18일, 19일 뭐 이때 아주 박살이 났다가 이제 네. 그 뒤에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켰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주가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폭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괜찮은 주식을 골라내면은 예. 거기서는 뭐 올인을 하면은 정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제가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처참하게 터진 얘기이긴 하지만 IMF 때 그 주가가 1127인가에서 277.76까지 빠졌었어요. 네. 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는 제 고객님들 주식을 450선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450선에서 정리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샀으면 잘했네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내 돈 1억 2천을 넣어놨는데 그 4,500만 원 된 상태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었던 거는 종목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제가 픽업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음.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수 300이 깨지는 시점부터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10%가 더 빠지더라고요. 멘탈이 좀 나갈 뻔했거든요. 예. 나중에는 제가 삼성전자를 34,000원대까지 33,000원대 후반까지는 샀는데 네. 2,00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급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요. 이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수 1,600선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고점에서는 정리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미련도 남고 또 빵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미리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 빠질 때 더 바쁘다. 왜 종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쇼핑해야 종목을 된다.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 말씀을 항상 드렸고요. 지난 코로나 때만 해도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증시 자체가 뭘 사도 잘 안 되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쟁 때문이었죠. 뭔가 좀 꼬여 있는 듯한 느낌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뭔가 좀 매매를 하는데 수익이 나는 것보다 손실이 더 네. 자주 난다 하면은 그때는 좀 기계적으로 현금 비중을 좀 늘립니다. 그게 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찝찝함이 들면은 그래놓고 나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저기 팬데믹 때는 제가 고객님들 자산의 한 50% 정도가 현금이었어요. 나머지는 주식이었고요. 그 나머지가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네. 100% 주식이었던 사람은 더 힘들었겠지만 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팅 약속이나 이런 걸 취소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그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했던 분한테 저녁에 그분이 술 취해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내가 너한테 주식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냐. 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편히 가져야지 뭐 이러시면서 오히려. 네, 먼저 굉장히 혼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러시니까 또 짜증이 나기는 하지만 그쵸.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 이런 어떤 크라이시스 이후에 정부의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극적 반전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특정 종목을 올인해 가지고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절대 네. 몰빵하지 말라는 거. 알겠어. 어제 나왔던 네. 그 다른 또 지점장님이랑 정말 비슷한 맥락의 그렇네요.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게 고객들한테 컴플레인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바닥이다. 바닥이다. 근데 약간 비슷한 말씀을 그런 시그널이 있다. 인간 지표들이 또 이렇게 네, 널려 있는 네, 게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코로나에서 회복을 상당 부분 한 그렇죠. 상태고 네. 정말 높이 올라왔다가 지금 또 내려간 거니까 요런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고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밀리고 요런 시장에서는 몰빵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지. 일단 저는 작년 7월 이후부터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수익이 잘 안 나요. 매매가 잘 안 된다. 네. 매매를 해도 수익이 잘 안 나고 네. 확률적으로 수익 내는 것보다 손실 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네. 이거는 제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뭔가 시장에 또 변화가 있다. 근데 그 7월 이후에 시장을 보면은 투기적인 쏠림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식이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NFT 관련된 주식이 네, 급등을 네. 했었고 네. 그 섹터가 급등할 때 나머지는 다 안 죽었죠. 좋았죠. 네, 안 좋았죠. 그러면 그쪽으로만 내가 집중 매매를 했었으면 큰 수익이 났겠지만 그건 또 다른 리스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산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꾸 손실이 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렸고요. 네. 매매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가져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현재도 많은데 왜 조금 더 늘렸느냐 하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게 바닥을 찍고 바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몇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바닥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요즘 뭐 바닥이 지수 2,600이 저점이냐 2,500이 저점이냐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피보나치 수치를 가지고 이제 대여를 해보면 61.8% 하락을 하면은 그 보통 지수를 1,400에서 계산하면 안 되고요. 코로나 이전에 2,000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2,000에서 계산을 하면은요 대략 2,5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쪽을 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평선 하나가 지금 2,460선 중반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맞물리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네. 우크라이나는 실제 전쟁 여부보다는 그게 인플레에 주는 또 충격이 있을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떻게 변하는지 두 번째는 또 이제 아까 긴축 말씀도 하셨지만 긴축에 대한 문제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시장은 3월에 0.5%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 주가가 바뀔 거지 0.5%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저점적인 변수들 바닥을 잡아가는 변수들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은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데 이때 줄이는 게 가장 제 종목들 중에서 지지부진한 애들 아니면 제 투자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훼손이 됐거나 변화가 생긴 것들을 위주로 줄입니다. 오히려 제 투자 아이디어가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 주가가 약해도 그건 가져가는데 네. 네. 그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훼손이 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줄여가지고 현금을 더 만들어 놓고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매크로적인 것도 봐야 되고 그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가 그렇죠. 훼손이 됐는지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정말 뭐 때문에 투자했다 너무 좋은 기업이다. 근데 뭐 밖에서 전쟁 난다 어쩐다 해가지고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으면 그냥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교체 매매 해야 되고 그때는 바로 교체를 안 하더라도 일단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죠. 현금을 좀 갖고 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체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를 해가면서 종목을 찾아 나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그 방금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어떤 지금도 이제 약간 바닥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짧게는 상반기 정도로만 본다면은 언제쯤 이제 그러니까 바닥 신호가 오긴 올 건데 그런 변곡점이 될 만한 이슈가 뭐가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황으로 바뀌니까. 아. 근데 일단 저기 짧게만 네. 저는 최근에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요.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금액입니다. 아, 네, 네. 그게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봤을 때 5조 5천억이었었거든요. 그게 어저께 3조 한 6천억, 7천억으로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일주일 조금 더 된 상황에서 한 2조 원, 2조 원 정도가 줄었죠. 상당히 많이 줄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왜 이걸 줄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닥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이 되는 시점이 3월 둘째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바닥 징후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고객님들한테도 지금 최근에는 다른 지표 보시지 말고 일단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좀 지켜보시라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증시가 돌아선다면 언제쯤이겠느냐라고 만약 물어보신다 그러면 네. 저는 이르면은 3월달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조심스럽게. 않았네요, 다행히. 그러니까 3월 한 둘째 목요일이 우리 선물 옵션 만기니까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바로 FOMC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전후에서 FOMC에서도 금리 0.5로 인상을 하더라도 향후 이제 방향성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조 이상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네. 증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아, 그래서 그쪽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봄을 벚꽃 랠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3월이 그래서 더 기대되긴 하는데 맨날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한방 먹고. 우크라이나 뭐 그럴 줄 알았습니까? 네. 갑자기 무슨 또 뭐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 요거를 지금 오늘 메인으로 메인 네. 이슈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방금 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저기 시황을 외면하지 마라. 이제 시황을 외면해서는 시황을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오를 가능성보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그만큼 내가 수익을 낼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판이 유리한지 그렇죠. 읽어야 그 된다. 판에 대한 판세를 읽어야 된다는 거고 첫 판세를 번째. 읽어야 된다. 그 판세가 불리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주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현금 비중을 좀 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네.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 이제 몰빵하지 말라는 거. 특정 몰빵하지 말랬다고 해서 또 반도체 관련된 주식만 또 분산 쫙 해놓고 분산했다고 하는 건 이건 분산이 아니거든요. 업황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섹터를 조금 분산을 좀 해야 된다. 섹터 분산.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아주 엉망이고 살아나기 그 성장이 이미 죽어버렸고 뭐 살아나기 어려운 업황까지 다 포트를 잡을 필요는 없고 네. 현 시점에서 또는 1년 뒤를 내다봤을 때 가장 그 성장 유성이나 아니면 이제 실적 호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골라가지고 포트 구성을 좀 고민을 해라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섹터나 종목은 잠시 후에 좀 세부적으로 주실 거죠? 네, 네. 그 부분을 이거 뽑아내야 돼. 이거 그 뽑아내야 부분을 돼.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기대를 하고 있으시니까. 제가 그 역할 하려고 여기 앉아 아,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쨌든 큰 판세를 좀 읽고 그 안에서도 작은 판세도 읽고 그것도 이제 섹터별로 조금 나눠 담는 게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가면은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실적 네네. 호전주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제 보통 주식에다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네. 업황을 먼저 읽으라는 거거든요. 업황을 먼저 읽자. 이를테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 TSMC, 삼성전자, 인텔 모두가 사상 최대 투자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예.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기를 납품하는 회사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 섹터에다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2차 전지도 좀 논란이 되긴 하지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이번에 엄청난 규모의 그 공모를 했고 SK온도 지금 이제 IPO, 프리 IPO 하고 있고 예. 이런 돈들이 결국 다 투자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 장비 회사들 중에서 밸류가 좀 낮은 거 아니면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황을 좀 먼저 보셔가지고 업황이 좋아지는 쪽을 고려를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포트 구성에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장님은 실제 그 고객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실 때 뭐 예를 들면 뭐 대형주가 있고 뭐 소형주가 있고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렇게 좀 기간이나 뭐 시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부장님이 보셨을 때 이제 뭐 기간이나 뭐 몸집이나 이렇게 나눌 때 지금 어떤 그 구체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원칙을 정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요. 근데 예. 이제 그 대응을 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종목을 제가 그 하나를 찾아낼 때 그 리포트하고 사업 보고서를 꼭 읽습니다. 네. 이제 보통 리포트는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전망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회사가 말해주는 부분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회사의 근원적인 부분들은 사업 보고서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괜찮겠다 싶으면 탐방 약속을 잡고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 과거 것 싹 검색을 하고 이제 미팅을 한 뒤에 궁금한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컨퍼런스 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종목이 이제 픽업이 되면 이 주식이 괜찮겠다 싶으면 일단 아무리 많아도 내 포트 내에서 30% 이상은 안 잡습니다. 30% 이내만 잡아놓습니다. 그 종목은 이게 이제 분산주예요. 정말 이 종목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30% 이내 정도 잡아놓고 이거는 추이를 지켜봅니다. 이게 계속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기사 검색, 네, 뉴스 네. 저기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또 정기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어떤 회사 변동사항 체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회사의 어떤 그림이 진짜 큰 그림을 그리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단지 실적 호전에 의해 가지고 주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회사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지가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 경우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주식이다라는 판단이 쓰면 이제 그때부터 고객님들한테 포트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확인을 하고 사자는 주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몰빵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몰빵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비중을 높여서 투자했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큰 수익이 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투자 기간이 보통 4년, 5년. 네. 4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견디기는 쉽지 않은. 네. 그 종목들의 특징들은 뭐예요? 공통적인 특징들. 일단 첫 번째 회사가 이제 확 좋아지는 그림이 보였고요. 두 번째는 걔네들이 사업 새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 내는 기존 사업의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아이템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했었어요. 이제 이를테면은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지금은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 송도에 그 본사가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강남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 당시 주식 담당자께서 그 4시 이전에 오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장중에 택시를 타고 갔었습니다. 미팅을. 미팅을 하러. 예. 오, 그래서 되게 7만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송도까지. 그 살짝 약오를 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태도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아직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가서 보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분의 설명보다 그 건물 공장의 그 크기 이런 거에 좀 충격을 좀 받았고 갔다 오고 나서 자료를 좀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을 좀 집중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수익이 나서 지금은 거의 다 없습니다. 이미 예, 없는데 그거 투자해서 이제 한 몇 년 이상을 이제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냈던 경우가 있고요. 그때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가서 공장을 봤다는 거, 그 보고 놀랬다는 거, 그때 2만 원, 3만 원 할 때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쪽에서 얘기했던 바이오 시밀러, 예. 시밀러 제품의 이제 그 승인, FDA나 유럽에서 승인 나는 거 먼저 유럽에서 승인 났었거든요. 이제 그 승인에 대한 부분들 얘기 듣고 그 마켓을 보면서 아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퍼스트 무버였거든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좀 비중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장기 투자, 단기 투자를 구분하지는 않고 가져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럼 실제로 단기 투자 종목들도 발굴을 하긴 하시나요? 당연히 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이잖아요. 네네. 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그 좀 핫한 섹터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저는 문제가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리포트로 검증을 하려다 보니까 네. 싸게는 못 사요. 조금 네, 조금 놓쳐요. 음. 근데 이제 왜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는 피하고 싶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요즘은 또 뭐 멀쩡하던 회사도 갑자기 네, 그렇죠. 직원분이 뭐 횡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먹튀하고 횡령하고 뭐.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재무적인 합니다. 리스크는 좀 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좀 재무제표부터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트레이딩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방금 싸게는 못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성장주 가치주 개념을 같이 가져가는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성장 가치주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하이브리드처럼. 네. 근데 뭐 2차 전지도 그래요. 앞으로 좋은 거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땡겼었는지 주가에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들어보면 와 나중에 진짜 이거 대박 나면은 엄청난 플랫폼 회사가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주가 그렇게 생각하면 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뭐 실적이나 게임이나 이런 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종목들은 이미 대세야. 그래서 내가 너무 사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제가 작년에 NFT 관련된 주식 대응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메일을 띄웠습니다. 이번에 NFT는 공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이 잘 오질 않고 첫 번째 우리가 흔히 그냥 공짜로 보던 걸 갖다 돈 내고 봐야 된다는 거 그거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느낌이 잘 오질 않아가지고 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도 아무리 봐도 이게 확실히 꽂히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제가 관련돼 있는 회사 중에 그 디파이 기술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 FSN이라는 회사만 트레이딩을 하고 네. 게임주는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예전에 바이오가 2016년인가요? 한번 크게 움직였을 때 그때만 해도 바이오 쳐다도 안 봤었어요. 잘. 셀트리온은 그냥 바이오라기보다는 제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덤볐던 거지만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성화를 부리니까 이제 끌려가듯이 했는데 고점에서 잡았어요. 그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입사해가지고 처음으로 사가지고 산날 하한가를 맞았어요. 하한가를. 예, 고점에서 네. 그 멘탈이 나가가지고 와. 이게 이제 막상 그렇게 되니까 또 손님들이 저보고 골라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 저한테 난리를 치시는 그렇죠. 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라고 해서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은 더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복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때 이제 바이오가 꺾였잖아요. 네. 어떤 제약주를 하나 샀는데 그 제약주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바보가 됐던 거는 그 제약주를 손절을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그 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죄송하다. 그러고 앞으로 다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그땐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하고 손절을 했거든요. 제가 손절하고 그 주식이 바로 4배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혹시 공개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를 2번 바보로 만들었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뼈 아픈. 그 이후에 시장 매매하고 상관없이 제가 상장돼 있는 제약 바이오 그 사들의 리포트랜다 저기 사업 보고서를 다 뒤졌습니다. 네. 다 출력을 해가지고요. 30개를 그 중에 추려내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10개를 압축을 했고요. 10개 중에 5개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들어갔던 회사들이 지금은 좀 이제 논란이 됐던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도 그땐 되게 쌌었고요. 제넥신, 그다음에 알테오젠, 뭐 이런 회사들을 한 5개 정도를 이제 포트를 골라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저기 10배짜리 종목이 하나 나왔고 알테오젠인가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수익을 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모르면은 누가 카드라해서 덤비지 마라. 저도 제가 사실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보다는 더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리포트 보고 재무제표 보고 그냥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맞아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번에 NFT 때도 사실 고심을 되게 했었어요. 그 게임주 올라가길래 위메이드가 올라가길래 야 다음은 카카오 게임주 같은데 올라가요. 다음은 얘는 왜 안 올라가요. 외면하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혼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고객님한테 그걸 실시간으로 메일로 써서 보냈어요. 머리 쥐어뜯고 있다고. 그냥 감으로 사면은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하면서 하려니까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NFT 쪽에서는 큰 수익은 본 거 없고요. 그렇게 또 크게 깨지던 것도 없고. 네,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가 됐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뭔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확실하게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메이드나 뭐 어쨌든 다른 그런 여타 주식들 그런 거를 손쉽게 너무 그냥 확 들어가지 말아라. 옆에서 뭐 카더라 이런다고 해서 알고서 사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게 감이 좋으신 분들, 감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감 초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라고 느끼지 않으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묻지마로 들어. 그건 사실 묻지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문제는 묻지마의 문제는 뭐냐면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요. 올라도 모르고 빠져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그 증권회사 직원 말을 듣거나 뭐 누가 그렇다더라는 말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종목 3개 듣기 전에 짧게만 정말 짧게만 사실은 지금은 계좌가 파란색으로 물려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뭐 어제 뭐 급등을 했어도 사실은 그렇죠. 잠깐 반등한 거고 이럴 때 힘들어하시는 분 그리고 저희 옆에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동접자나 시청률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면 딱 지표가 나옵니다. 어. 물려 계시면 안 봐요 방송을 아예. 그러니까 되게 멘탈이 깨져 그렇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하시면서 워낙 그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매매한 경험이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멘탈로 있어야 좀 수익 날 수 있게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포트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은 제대로 다는 못해드렸지만은 일단은 그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네. 내가 처음에 샀을 때 그 아이디어가 지금도 유효한지 업황이 여전히 괜찮은지 그걸 먼저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 싶으면은 뭐 견디시는 것도 방법이고 네.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보인다 싶으면은 이제 주가 바닥이라는 게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반등이 좀 나왔을 때 현금을 일정 부분 만들었다가 기다리셨다가 다시 밑에서 되사는 전략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주식은 하루 이틀 1년 2년 해가지고 대박을 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내신 분들도 많아요. 아까 그렇죠. 같은 이제 네. 크라이시스 상황에서 네, 네.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그게 대박 환산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많이 실수를 했었던 부분인데 네. 주식은 꾸준해야 됩니다. 일단은. 꾸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수익 자체를 쳐다보면서 그거 많이 빠졌다고 에이씨 안 봐. 이것도 아니고요. 많이 수익 냈다고 해서 우쭐해 가지고 난 주식을 정말 잘하나 봐. 이것도 아닙니다. 시장은 철저하게 살아있는 말씀.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 흐름을 파악을 해가면서 같이 대응을 해나가면서 네.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웃기는 얘기겠지만 주식하면서 사실은 수익도 꾸준히 축적하는 게 크게 나는 겁니다. 10% 수익 나면 1,100이 되고 1,000만 원이 10% 나면 1,100이 되고요. 거기서 또 10%가 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제 고객님들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신 고객님들 지금 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제 고객방에다가 한다고 네네. 했으니까 네. 거짓말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손실이 나신 분들 많이 맡았었거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의 경우에는 주식 쳐다보기도 싫어 첫 마디가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 방에 복구할 거 있으면 알려줘.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인내하시고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제 천천히 접근하시자고 하면서 이제 좀 그 감정을 좀 톤다운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게끔 하면서 이제 제가 포트 구성을 조금씩 해드립니다. 정말 엄청 살아있는 경험을 많이 잘 주식에 해주셨어요. 철학이 담겨 인생 네. 철학이 담겨 있네요.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진짜.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그런데. 마음가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해바라기님께서 눈물 많이 흘리셨겠는데 유유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우신 적 있으십니까? 울지는 않았고요. 울지는 않았는데 제 돈도 손실이 났지만 고객님 돈이 워낙에 크게 손실이 나니까 이제 그게 스트레스죠. 그게 사실. 너무 힘들죠. 내 돈은 힘들죠. 내 돈이지만 너무 그러려니 힘들죠. 해도 남의 돈 까먹는 게 진짜 돈 너무 까먹었지 힘들죠. 스트레스 받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심지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IMF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불려다닐 때 그때는 사실은 뭐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하고는 또 달랐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뜨면 출근하면 전화가 와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식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라는 이제
후회도 좀 되고 내가 왜 이 업종을 선택했지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그렇게 얻어 터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터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지킬 수 있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계속 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생긴 저만의 어떤 방식인 거죠. 이게. 네, 그렇게 이제 와 이거 사실은 오늘 라이브 음. 저녁에 했어야 되는데 소주 한 잔에 뭐회 하나 딱 시켜가지고 저녁에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녁에 한번 한번. 나중에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 못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무조건 한번 또 저희가 네. 모셔야 될 자주 것 오시면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 앞에 무릎 꿇고 서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종목 빠르게 한번 들어보면서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 탑3 뭐가 있는지. 탑3라고 해서 세 종목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대형주 3개, 중소형주 3개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 섹터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거의 관심 종목이 들어 있고 현재 포트에다 편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뭐 선진지수 가입 이슈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M&A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D램이나 낸드 쪽 가격에 대한 이제 반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업황 개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이게 되면은 한중 그 반도체 지수가 이제 6월 달에 설정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맞물리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라고 하는 회사. 글로비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금 물론 다 업황이 좋고 현대차도 좋은데 네.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정의선 회장께서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음. 그다음에 지금 물류 쪽하고 그다음에 특히 해운 쪽 시황이 좋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이익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회사가 보스턴 다이너믹스 지분도 갖고 있거든요. 10%를. 결국에 갔을 때는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야지 오너의 가치도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요. 아까 리오프닝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관련해서는 전 대한항공을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을 왜 보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275%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얘기하는 건데 275%인데 작년에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순이익은 거의 6천억대 나왔을 겁니다. 대한항공이 200%대 부채 비율을 유지했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영업이익의 밸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한 10배 정도를 받았어요, 밸류를. 근데 지금 현재 270한4% 5% 정도 되는데 올 연말 되면 한 270% 230%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1조 6천억에서 2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밸류로 보게 되면 지금 한 1조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오프닝 이슈도 있지만 실적 개선, 그 화물 관련 비용이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금방 풀릴 문제는 아닐 거고 또 한 가지 그 승객을 탑승을 하신다면 같은 가격에 항공권 못 탈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다 올라 있는데 다 반영될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그런 맥락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저희가 너무 오래 붙잡아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지 저희는 여기 뭐 2시간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중소형주는 제가 여기 매일경제 TV에서 소개했던 종목들이요. 제우스 제우스. 반도체. 반도체 쪽의 장비, 세정 장비 쪽 회사고요. 여기가 지금 로봇 사업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커피점 무인 커피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그 커피 드립해주고 서비스해주는 로봇. 그쵸, 거기서 손 말이죠. 같은 거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일반 제조업 회사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주 미세공정까지 아주 세밀한 건 아니고 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류 같은 거 이제 제조하는 공장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좀 매출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예, 솔루엠은 그 ESL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세계 한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작년에 매출이 그쪽에서만 한 2천억 대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4천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작년에 매출이 1조 1천억에서 영업이익이 266억인가 나왔거든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던 이유가 그 인도하고 멕시코 공장 가동해서 한 200억 정도 적자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원자재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이익이 많이 줄었는데요. 올해는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ESL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파워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북미의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에 이제 올해 한 매출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 중저가 TV가 생산을 잘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 쪽에 있는 게 그게 정상화되면서 그쪽에서도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는 사실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세 종목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네. 이건 제 포트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저 이걸로 몇 번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손절치고 나왔어요. 저는 진짜 좀 꼴보기 싫은 종목이긴 한데 이거 언제 가요 이거? 일단 이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1조 3천억짜리를 했는데도 네. 주가가 가다가 주저앉은 네, 이유는 네. 이제 언제 계약금이 들어오느냐. 지금 사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바이오 시황의 어떤 섹터 센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분식 회계 이슈가 지금 터졌고 맞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또 터지고 또 여기다 또 신라젠까지 상장 폐지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센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믿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신뢰가 없는 거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노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이제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 반응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저 미국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사노피가 프랑스 회사긴 하지만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정치적으로 계약금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측에서는 2월 말이나 3월 중에는 들어올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이번에 그 ABL 301이라고 하는데 그 항암 신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암이 아니고요. 그 뇌질환 치료제 지금 그 BBB. 파킨슨병 네, BBB 셔틀. 셔틀 관련돼 있는 그게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질환 관련돼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알츠하이머라든지 네. 이런 것들까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개 회사하고 지금 현재 기술 이전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은 회사는 사실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지금의 어떤 바이오 센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믿지를 않는 거고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돈이 안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 사장님이신데 아니 저기 오너신데 지분이 한 2~3% 있으신데 지금 현재 금액으로 환가하면은 한 3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봐볼까요? 그거를 충격을 그거 이슈 하나 터뜨려 가지고 주가 올리려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그런 짓까지는 하시지 않겠느냐 최소한. 뭐 아무리 제가 이제 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ABL 바이오 제프트에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세 종목 추천합니다. 근데 거기 사노피 만약에 계약금 들어오고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이 BBB 플랫폼으로 굉장히 신뢰를 얻은 상황인데 네. 다른 플랫폼도 많잖아요. 항암 신약 쪽도. 예, 그렇습니다. 그쪽도 만약에 신뢰를 얻게 되면 그쪽도 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슈가 되죠. 네, 지금 이슈가 현재도 되는 모멘텀이. 그 물질 이전 계약까지 한 군데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암 관련해서. 그리고 저기 이 상장 시에 테라피틱스였나 그쪽으로 라이센스 아웃 했던 거가 올해 아마 FDA 승인 났어요. 이상 들어가는 거.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마일스톤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계약금만 들어오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가치가 아닐까 많이 싶습니다. 올라갈 것 같네요. 네. 계약금만 잘 들어오고. 송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뭐 대형주 대한항공, 삼성전자, 글로비스 네. 그리고 제우스, 솔루엠 그리고 마지막에 ABL 바이오 이렇게 네. 주셨는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평 마음에 아유 드는가? 이건 개인 성향이니까 아. 주관적인 얘기니까. 뭐 부장님 하는 말씀 다 공감되고요. 네. 종목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 중에서요? 다 마음에 들어요? 못 고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비스. 글로비스. 글로비스 근데 뭐 자율주행 얘기 나오고 현대차 그룹이 같이 갈 때 모비스랑 뭐 오토에바랑 이렇게 같이 갈 때 글로비스도 같이 좀 그런 약발을 좀 받아요? 글로비스는 자율주행하고는 무관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글로비스가 하는 쪽은 그 배터리 유통, 그 다음에 나중에 수소 관련해서 이전하는 하는 거, 그다음에 중고차 사업 관련해서 약간 비즈니스가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주로 물류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얘기 나오고 모비스 가고 오토에버 가고 이럴 때는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이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현대차 그룹 내에서 글로비스의 위상을 봤을 때 거기다가 굳이 배정을 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 지분을 가져간 것도 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그래서 몇 년 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지분 상장을 통해 가지고 레벨업을 시켜가면서 어떤 계기를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보내드려야 돼요 이제. 보내드리기 싫은데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또 있어가지고 네, 짧게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논란이 많은데 2차 전지 소재가 사실 우리나라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일단 작년에 2024년 실적까지 끌어가지고 밸류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오버슈팅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왜 오버슈팅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판가에 반영이 돼야지 이익이 보존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자기들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셀 업체들도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들하고 또 단가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 성장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정말 기대한 것만큼 수익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커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소재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비 쪽에서 SK나 LG 쪽 이쪽으로 많이 비중이 좀 실려 있는 회사들은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부장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채팅에서 이제 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계속 나와주세요.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다들 울고 계십니다. 지금 감동의 도가니에요. 좀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다음번에 꼭 한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고정 출연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시간만 되신다면 항상 저렇게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영훈 부장님 다음번에 네.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